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77번째 이야기, 정당한 살인은 존재하는가? 국민들이 인정한 정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77번째,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예 사형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와 더불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까지 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0여 개국 정도로, 이 또한 언제까지 이 사형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무척이나 오래된 처벌 방식이었죠. 기원전에 쓰인 구약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기원전 1750년에 쓰였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 금법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런 사용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은 인권의 의미가 확대되고 인권 운동가들의 입김이 강해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명백하고 사회적인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의거한다라고 해도 사형 역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 역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일이 일종의 벌을 위한 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역할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살인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획살인. 국민들의 정당한 살인으로 인정되다. 우선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을 형법 제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생 커플이었던 김진관과 김보은은 1992년 1월 17일 김보은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김진관은 사건 전날 미리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식칼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했고요. 김보은과 전화로 범행 시간을 정한 뒤에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 김보은이 미리 열어놓았던 문을 통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식칼로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김영호, 그러니까 김보은의 아버지 를 칼로 찔러서 죽인 뒤에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미 숨진 상태의 김영호의 손과 발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고 나서 집안을 뒤져서 현금까지 챙긴 뒤에 김보은 역시 공업용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뒤에 달아납니다. 김보은은 그 상태로 옆집으로 달려가서 강도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고를 부탁했죠. 그러나 사건은 이들의 계획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새벽 시간에 다 큰 딸과 아버지가 한 방에 있었다라는 것도 이상했고요. 아버지는 죽이면서 딸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점 역시 의심스러웠던 경찰이 슬쩍 미끼를 던집니다. 야, 방금 응급실 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더라?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말에
안도하거나 기쁜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김보우는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라고 중얼거립니다. 당연히 경찰은 김보은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서 이 두 사람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보은과 김진관이 구속되자 김진관의 아버지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게 됐고 두 사람의 살인은 국민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다. 김보은이 7살이 되던 1977년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검찰 공무원, 당시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의 5급 사무관이었던 김영호와 재혼을 하면서 김보은을 데리고 김영호의 집에 들어갑니다. 김보은은 당시에 새아빠가 생겼다라는 생각에 기뻤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뒤였던 1979년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김영호는 당시 9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보은을 성추행했고 초경 그러니까 12살 무렵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강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김영호가 당신의 딸을 건드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김영호가 지역 검찰청의 고위 사무직, 당시에는 4급까지 올라갔을 때요. 4급 서기관이라는 사실에 조사를 포기하고 인사만 나누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모녀에게는 절망스러운 날이 이어졌죠. 김보은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김영호는 어머니와 자신을 같이 눕혀놓고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심지어 김보은에게 내가 너와 네 엄마 둘 모두와 성관계를 했으니까 이제 엄마를 형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낄낄댔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악마가 형님이라고 하겠네요. 쌍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엄마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혼하자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A 그러니까 김영호는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쥐약과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김보은의 악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음란물 단속 시에 압수한 물건을 수사 참고를 이유로 자신의 집에 가져와서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서 김보은에게 보게 한 뒤에 똑같은 짓을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개새끼죠 이건 이 정도면. 그야말로 조금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은 미친 변태 성욕자였던 거죠. 더 황당한 것은 김영호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3남매를 낳았지만 큰딸은 일찍 사망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김보은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김영호는 두 아들을 개패듯이 팼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김보은은 내 것, 자신의 것인데 아들들이 건드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도덕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감히 내 걸 건드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훗날 아들들은 누나가 일찍 죽은 게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친딸이라고 해도 건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그만 채 10년 이상 이어진 의붓 아버지의 강간은 김보은이 한 대학교의 무용학과에 입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벗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영호는 그리 쉽게 김보은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녀의 수업 시간표를 확인했고 주말에는 무조건 충주로 내려와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김보은은 다시 주말마다 충주로 내려와서 김영호의 성욕 해소 도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3. 김진관과의 만남 그리고 해방.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보은에게도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동급생이자 체대생이었던 듬직한 김진관의 구애를 받아들인 거죠. 당연하게도 김진관은 수업이 없는 주말에 김보은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때마다 김보은은 불안한 눈빛을 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갈등을 겪게 되자 김보은은 남자친구인 김진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고백하게 됩니다. 분노한 김진관은 김영호를 찾아가서 성폭행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과장으로 더 높이 올라가 있던 김영호는 오히려 다 잡아 족치겠다, 확 그냥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김보은과 김진관을 협박했습니다. 김진관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을 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김보은과 상의하에 김영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김영호를 죽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는 일은 실패하면서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김진관의 부친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자 22명의 변호사가 무료 변론에 나서게 됐고요. 전국적으로 김보은 석방 운동이 펼쳐집니다. 검찰은 제19 감싸기에 열을 올렸죠.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김보은에게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피고인도 즐긴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아는데 생활은 지극히 정상 아니었나. 이제까지 잘 살아오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살인을 결심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식의 유도신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도 아닌 검찰청 직원마저 이렇게 검사들이 감싸주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변호인단과 국민의 여론은 무척 거셌습니다. 덕분에 1992년 4월 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존속 살해교사,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김보은 당시 21살에게 징역 5년, 김진관 당시 22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결과를 만족할 수가 없었고요. 1992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는 김보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진관은 징역 5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심 공판 9월 24일에 벌어진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최후의 진술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되도록밖에 처리하지 못한 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아버지를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것입니다. 자, 김진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보은은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에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보은, 김진관의 변호인단은 살인 혐의 사상 첫 집행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이들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러나 1992년 12월 22일 대법원 1부는 현행법상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상고를 기각하지만 정당방위 요건 중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인정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정당방위, 그러니까 형법 제21조 1항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현재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대법원 일부는 김보은은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의 강간 행위에 의해서 정조를 유린당한 뒤에 계속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성관계를 계속 강요받았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았다 라면서 이러한 침해 행위가 그 외에도 반복해서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그 사건 당시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위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흐름으로 볼 때 언제 갑자기 성폭행 당할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서 현재
라는 이 범위에 라는 이 단어의 해석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 판결은 정당방위 판결의 기준을 제시한 명판결로 지금까지도 각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1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보은에게 3.1절 특별 사면 조치를 단행했고요. 형 면제 및 복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조치라는 건 형을 집행받았지만 없던 일로 깨끗하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김진관은 자녀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받아서 1995년 2월 17일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개명을 했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겠죠. 두 사람이 어디에선가 서로의 마음을 이 아픈 마음을 보듬으면서 잘 살고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지금 사적 제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이 사적 제재 혹은 사적 복수가 소재로 차용되기도 하죠. 필자 역시 김보은과 김진관의 살인 행위 자체는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범죄자의 눈치나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라도 역시 법의 처벌이 아닌 사적 복수를 꿈꾸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겠죠. 살인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법은 공정해야 하고 더 엄격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